곁에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나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청취자분들도 잘 지내셨죠? 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요즘에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항상 공부하는 코나님 컨셉인데 요새 좀 더 다크서클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공부하시느라고. 네. 저기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일반 공부 말고요. 동영상 듣고 마음 공부하는 거 말고 이게 시험이 또 닥치니까 또 주입식 공부 또 해야 돼가지고 책 보고 열심히 외우고 문제 풀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고의 동기부여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닥쳐야. 네,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코나님 보면서 제가 저에게 또 많은 책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 너무 공부만 해서 네. 주변 분들이 공부하는 코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뜨끔뜨끔? 행복한 코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하는 분야가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격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루샤님도 그러시죠?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게 처음에 새해 시작되고 아이들도 새 학기고 엄마도 새 학기고 그 신학기 신드롬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는 아이를 걱정할 내가 틈도 없이 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해마다 이런 병에 걸리는구나. 올해는 또 어떤 공부를 할까. 저도 고민만 하고 시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안내 문자 같은 게 오면 이것도 신청하고 싶고 그러니까 처음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하는 기분으로 올해는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될까. 어떤 공부를 해서 또 제가 만나는 뭐 학생들 아니면 선생님들을 어떤 것들로 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그것들을 닦아드릴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와, 멋있네요. 네. 그러면은 올해 2018년 말쯤에 가면은 또 다른 전문가가 되겠는데요. 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한 뼘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는 여자들. 자, 오늘은 심리학 용어 도감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왔어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이게 심리학 용어 도감. 용어 도감이 좀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러네요. 이 책을 보면은 제가 그 표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타인의 반응을 거울로 삼지 마라. 모든 감정은 타당하다. 타인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이치인데 맞아요. 삼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모든 감정은 타당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제가 이제 심리학 하면은 요새 심리학 분야가 되게 많은데 심리학을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단어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뜻밖의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네, 되게 재밌는. 하셨나요?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물체의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 인간만이 아니고 생물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생물체라고 돼 있어서 우와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터치하고 들어갔더니 이제는 그 심리학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의 그 개념에 대해서 나와요. 그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 과학의 한 분야. 심리학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과학이네요. 인문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경험 과학이라고 나와 있어서 왠지 심리학 왠지 타로 같고 왠지 점쳐볼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하긴 통계라는 느낌은 있어요. 심리학은 맞아요. 심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실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이니까 과학 맞네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 몇 년 동안 또는 그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데이터를 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은 이거는 이제 뜻과는 좀 약간 무관한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커다란 힌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사실 되게 어려운데 이 심리학을 통해서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 필요하겠네요. 네. 저도 심리학이 관심이 많이 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저 사람은 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고서는 자꾸 이렇게 물음표를 다는데 모든 감정은 타당하다라고 여기 앞에 문구가 나와 있어서 아, 저 사람은 그냥 지금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그냥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 대화하는 사람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시군요. 그렇죠. 이해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을 때 이제 그래서 심리학 책을 많이 사다 놓고 야금야금 읽고 있죠. 다는 한꺼번에 못 읽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그 교양 과목으로 심리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심리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엄청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강의실에서 아주 캄캄한데 그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 강의실에서 되게 두꺼운 심리학 책을 가지고 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뭐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심리학이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는 심리학이 안 맞아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너무 공부처럼 들어가니까 재미가 없었고 그 두 번째로 인생에서 심리학을 만난 거는 2년 전에 진로 코칭 상담사를 공부할 때 심리학이 재미있는 분야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때 조금 방향을 틀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더 재밌게 해주세요, 코나님. 근데 지금 이 책에 보면은 내용들이 심각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용어에 대한 찾아보기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어 도감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 그래서 관심이 갔는데 또 책을 보니까 분야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돼 있고요. 점점 흥미로워지네요. 예, 그래서 파트 1에는 일상생활 속 심리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행동은 심리학으로 설명이 되고 뭐 심리학을 알면 연애가 즐거워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파트 2에 보면은 성격으로 알 수 있는 심리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의 유형들에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 낭만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고집이 센 사람과 우유부단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유형에 맞게 그 심리학적으로 풀어놓은 그런 책이고 그다음에 파트 3에는 표정, 행동, 습관으로 보는 심리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얼굴이 움직일 때 관상으로 보는 심리학이네요. 네, 뭐 볼을 부풀리거나 아니면은 뭐 입술을 꾹 다물거나 혼자 괜히 고개를 끄덕끄덕하거나 그럴 때 심리학이나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눈의 움직임, 자세, 손, 발, 다리, 인사, 악수할 때 이런 그 형태에 따라서 심리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커페이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파트 4에는 이제 심리학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콤플렉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사실 다른 그 모르는 단어들도 많아요. 뭐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로 조하리의 창이라던가. 저도 그때 그 진로 코칭 할 때 배웠었어요. 배우셨어요? 리액턴스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들을 보면서 심리학 쪽으로 이런 용어들이 있고 또 뒤로 넘기니까 자기 효능감 이런 거 나오네요. 피그말리온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연애 파트. 여기 보면은 노출 효과. 이 노출 효과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자주 보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호감이 간대요. 그렇죠. 사람이 한 9번 만나면 거의 이제 맞아요. 정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트 5에는 심리학자가 이해하는 심리학과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심리학자들 쭉 나와요. 여기 플라톤. 유명한 플라톤. 알프레드 아들러. 미움받을 용기. 많이 아시죠? 그다음에
뭐 칼 구스타프 융 해가지고 이런 융의 심리도 되게 유명하죠. 그런 그 심리학자의 발자취와 학자들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서 한 챕터 한 챕터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왜 특별하게 왜 그런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습관처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통계학적으로 나와서 심리학적으로 풀어놓은 거지. 꼭 그게 거기 안에 딱 들어맞는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래서 책을 딱 읽으면서 챕터 나눠서 너무 좋았고. 아니 굉장히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 좀 이 사람과 오늘 그 만남에 있어서 이 사람 이런 행동을 많이 보였다. 그랬을 때 좀 기억이 남는다. 이럴 땐 여기 와서 찾아보면 우리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들은 남편과의 관계, 그렇죠.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요 심리 공부를 좀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애들은 행동에 대한 거 있죠. 애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행동 표현이나 얼굴 표현이 솔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아이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심리학 전공했다 그러면 자기 성격 맞춰보라 그러고 막 맞아요. 그런 거 생각나네요. 근데 심리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렇죠. 다들 나도 남의 속은 모른답니다. 뭐 막 그런 대답을 하셨던 걸 생각이 나네요. 이 책 안에 보면은 심리학 준거 집단이란 단어가 나와요. 네. 이게 인간의 의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집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준거 집단 같은 경우에는 많을수록 삶의 균형이 일어난대요. 그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받는 고민을 친구나 가족 연인들에게 털어놓으며 함께 있음으로써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거 집단이 많을수록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쪽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뒷담화가 아니고 본인의 심정을 나 지금 오늘 이래서 되게 힘들었어. 네네. 그거를 얘기할 대상, 그 준거 집단들이 많으면 자기 속을 많이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최인철 교수님인가요? 서울대학교 그 책에서 그런 걸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바구니에 알을 다 담지 마라. 그런 것처럼 좀 가능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에서 약간 상실감을 생겼을 때도 여러 곳에서 준거 집단이 많을수록 좋다는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교적으로 내가 그 만나는 집단들이 많은 게 좋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예전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 때 그 남은 인생 나이 들어서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친구의 집단들을 많이 만들라는 이유가 요런 데 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사복 수녀님이셨는데 그때 수녀님이시니까 홀로 사시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여고생들이니까 너희들도 만약 혹시 결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다면 꼭 친구를 정말 많이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외로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인간이 왜 인간일까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기대 있는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 중에 고민을 극복하는 리드법이라고 해서 LEAD 영어로 쓰고 이 대문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4가지가 뭐냐면 L이 listen. 그러니까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들어줘라 하는 거예요. 듣기 하라는 게 있고. 리드가 앞 영문자의 앞 글자 수만 다 땄는데 전혀 다른 단어들이 또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E는 explore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적은 다음 해결 방법을 냉정하게 생각하여 문서화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만 하지 말고 글로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 쓰게 되면은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떨어져서 글로 써서 읽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넣었더라고요. 듣고 탐구하고 그 다음 궁금해지는데요. A는 analyze. 그래서 문제와 방법을 분석한 다음 유효한 해결책을 찾는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하기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D. 제일 쉬운 단어. Do. 해결책을 실천하는 거죠. 행동하기. 이거 외우기도 좋고 참 좋은데요. 리드법. 처음에는 듣고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내가 탐구하고 객관적으로 그다음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책 찾은 다음에 그것 다시 행동하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명심하고 있으면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또는 남의 고민을 들어서 생각하고 타인의 의견을 또 듣고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탐색할 때 꼭 써보고 글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끝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행동까지.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책 얘기 중에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 조금 찔린.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래요. 너무 넘쳐버린 거죠. 이런 대사 있었어요. 주로. 그런 건 주로 속으로 하죠. 뭐 이런 대사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톡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가로에다 넣잖아요. 네, 혼잣말 많이 했던 분 생각나네요. 그래서 요거는 혼자 힘으로 일을 처리하기 버거워서 혼잣말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라도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상태의 표현이래요. 거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쭈글쭈글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다가 좋은 타이밍을 찾아서 다정하게 말을 건네보라고 하네요. 건네보아야 되는 거군요. 저도 막 회사 다닐 때 엄청 힘들었을 때 혼자 중얼중얼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본다. 그날이 생각나네요. 네. 보통 나이 많으신 어머님들. 그렇죠. 많이 하시죠. 네, 어머님들 주로 혼잣말 많이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월 속에서 속에 담았던 말씀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인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용량이 차고 넘쳐서 그거를 이제 꺼내놓으시는. 나오는. 그런데 누가 대화하는 건 아니고 당신 스스로 혼잣말 하시는. 그래서 이 혼잣말 딱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났어요. 혼잣말 하시는 어머님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게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정은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감정보다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머리형이 많아요. 뭐가 떠올랐을 때 내 느낌이나 감정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생각부터 하거든요. 예를 들면 슬프다 또는 놀랐다. 그러면 슬프다 그러면 그 슬픔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머리를 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빠져나가지. 근데 슬플 때는 그냥 나 지금 슬프구나 하고 슬픔을 느껴줘야 돼. 받아들여주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글에서 봤는데 슬픔이 왔을 때요. 그 슬픔을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예를 들면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뭐 애인과 이별을 했거나 그래서 슬픈 일이 생길 때 그 슬픔에 빠져서 어느 정도 애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감정을 편하게 보내줄 수 있대요. 그렇죠.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안에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치르고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지인이 제가 슬프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매일 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가 있을 때도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은 온전히 슬프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같이 있어주길 원하는가 아니면은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는가.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서 옆에서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림 읽는 순간. 지금 그 슬픔 얘기를 하니까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슬픔이 생각이 딱 나는데 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세상에 슬픔이는 좀 없고 기쁨에만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영화를 계속 중반부로 들어가고 하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감정인지를 그걸 보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다시 사람들이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그 감정이라는 걸 갖다가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좀 어려운 단어로 정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모션이에요. 감정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은 여기서 8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기쁨, 두 번째가 놀라움,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공포, 다섯 번째가 혐오, 여섯 번째가 슬픔, 일곱 번째가 수용,
그 다음에 8번째가 예감. 갑자기 노래 가사가 떠올랐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슬픔과 예감이 두 개가 들어가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8가지 기본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남으로써 심리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심리를 알 수가 있다. 네. 근데 이 감정은 네. 한 가지만 딱 선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혼합돼서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분노, 공포, 혐오 막 이런 느낌이. 근데 요거를 잘 분리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슬픈 건가 아니면은 두려운 건가 막 이런 식으로 그 마이너스 감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플러스 감정은 내가 지금 기쁜 건가 놀라움인가 뭐 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정을 딱 보니까 예전에 느낌록 제가 쓰다 말다 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엔카운터라고 집단 상담 하는 거를 참여를 해서 잠깐 해봤는데 제가 전형적인 머리형이어가지고요. 계속 거기 그 리더분한테 계속 혼났어요. 혼났다고 말씀하실 때 표정이 진짜 혼난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표정이었어요. 네, 저는 그게 감정이고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어떻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그게 딱 안 느껴지시니까 저한테 계속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대답하다 보면은 그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 머리로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감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느낌을 표현한다는 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있는 사건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왜 어떻다는 느낌을 발견하지도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약간 좀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하고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그 정서가 있어서 좀 철딱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렇죠. 눈물 보이면 안 된다. 근데 남자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거를 계속 담아두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폭발됐을 때 폭발적으로 눈물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오히려. 학습된 효과?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감정에서 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데 남자는 울면 안 돼. 남한테 눈물을 보이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교육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 감정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런 감정 8가지 쭉 보면서 제가 느낌 찾기 그다음에 그 느낌에 이름 붙이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찾는 거. 네. 그래서 이 느낌을 찾을 때 예전에 제가 배운 방법으로 그 촛대와 불꽃으로 표현하라고 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촛대는 그게 일어난 원인, 그다음에 불꽃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스승님이 알려주신 문구에 상장받아서 기쁘다. 가장 초딩 아이들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상장을 받았다가 원인과 촛대고, 결과 같은 건가요? 기쁘다가 촛불이라고. 그래서 이거 되게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잘 표현해 주신 문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요 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읽었던 거 이렇게 찾으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거 제가 하나 올해 또 다시 해야겠다라고 한 게 느낌록 쓰는 거를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맞아요. 블로그 다시 시작해보려고 감사일기 썼는데 X표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자책감만 들고 있어요. 그거 달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달아야 달고 하니까 더 마음만 무겁습니다. 100일 미션 달아야 조금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나중에 또 그 X 안 생기는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심리학은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초 심리학 분야가 있고요. 거기에는 사회 심리, 발달 심리, 인지 심리, 성격 심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인지 심리 쪽이 제가 좀 요새 관심이 가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요 인지 심리는 컴퓨터가 탄생하면서 생겨난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역시 컴퓨터가 딱 하니까 딱 코난님. 그래서 요 심리학, 인지 심리학이 태어난 그 연도가 제일 짧아요.
역사가. 컴퓨터 생겨난 다음이니까. 네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응용 심리학 쪽에는 감정, 스트레스, 범죄, 산업, 임상, 뭐 재해 심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주로 범죄 심리학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범죄 심리학. 네. 왜 범죄를 저지를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심리학 관련하는 일은 심리 카운슬러나 산업 카운슬러, 스쿨 카운슬러 이렇게 있대요. 그 앞에 심리나 상담이나 스쿨 보시면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감이 오시죠? 네. 딱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그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일까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 네. 그래서 사랑받음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느끼고 싶다는 낮은 자기평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부당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 무리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에 동조를 한다는 거죠. 거절을 못하는 심리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행동이 자기를 옥죄가지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나온 문구 중에 사시춘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 단어 뜻은 사전의 뜻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늘 좋은 낯으로 대하여 무사태평한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아첨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 그렇죠. 모두에게 받는다는 거는 모두하고도 아직 전혀 다 어려운 관계라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도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고. 사람은 다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말 중에 자기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심리학의 한마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일단 오픈 마인드로 다가가는 거네요. 네. 이거 제가 좀 잘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참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오픈해서 문제죠. 그래서 전 이게 좀 안 됐었는데 그 마음 공부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나가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자기 감정 얘기하고 독서 그 토론하면서도 그 문구 중에 생각났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자기 계시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 요즘도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자기 계시를 해줘야 그 타인이 거리감 없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좋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지 않은 약간 오픈형이 아닌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픈하니까 난 묻지도 않았는데 그걸 불편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훅 들어왔다고 표현하세요. 저 그 말 되게 잘 들어요.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근데 될지. 근데 저는 그게 훅 들어온 거라는 걸 못 느꼈는데 상대방은 이걸 훅 들어왔다 표현하는구나. 네, 맞아요. 그런 느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도 요즘에 들어서 약간 그런 말 듣거든요. 훅 들어온다는 얘기를. 아니 상담 받고 있는 기분이야. 네. 그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심리학에도 있더라고요. 네. 상보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상보성의 원리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유사성의 법칙 이러기도 했는데 그 보통 자신과 비슷한 닮은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그게 이제 유사성의 법칙인데 이 상보성의 법칙은 자신에게 없거나 부족한 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에요. 이게 이성한테 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애할 때. 그래서 부부가 되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자기에게 없는 거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이유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양호한 관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 좀 약간 상보성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코나님하고 루시아는. 저 이 상보성 보면서 우리가 이래서 되게 잘 맞는구나. 뭔가를 서로에게 되게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있죠. 네, 아주 적절한 관계입니다. 맞아요. 상보적 관계.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심리학 용어 도감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서 네. 어우. 책에 있는 내용을 또 너무 많이 또 설명드리면 이 책을 또 사 보셔야 그러니까. 진정한 이 책의 그냥 맛을 맛배기였다는 거. 그렇죠. 맛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책은 저도 이렇게 뜨문뜨문 이런 때는 어떤 감정일까 하면서 어떤 심리학이 적용될까 하면서 읽기도 하고요. 저희 딸도 즐겨보는. 가끔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열어봐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 몇 페이지.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삶에 연륜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고. 사람의 글로 공부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또 이게 활자체로 책으로 나와 있는 거와 엄마가 설명하는 거와 또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다르니까 같은 내용이어도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 책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열심히 꺼내가지고 봐가지고 책이 많이 헐었네요. 지금 여기저기 포스트잇 붙어 있고 그러네요.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훌륭한 책입니다. 이게 성안북스라는 데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거 책을 한번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궁금할 때마다 들춰보는 똑똑한 심리학 도감. 되게 똑똑해지는. 네. 가방에 항상 끼고 다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남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실 때는 한 번씩 들춰보시는 걸로.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그 매번 저희 그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 올라오는 거 제가 링크해서 열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오시면 요 심리학 용어도감 제가 서평 써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책에 대한 요 책 표지나 이런 것들 포스팅을 해놓을 테니까 나를 치유하는 공간 제 블로그에 오셔서 코나는 블로그가 워낙 또 이렇게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지난번 정연호 작가님 그 팟캐스트 안내가 그래서 정연호 작가님을 검색하면 블로그 순위 1위에 올라가는 바람에 굉장히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코나님 블로그 덕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반가우실까 했더니 그 정연호라는 이름을 가지신 유명한 분이 계셔서 항상 정연호 작가님 이름이 위에 안 떴다고. 상위권에 안 떴었군요. 그 이유를 들으면서 중요한데. 제가 요즘 블로그에 조금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요즘 매일 하나씩 뭔가를 쓰고 있거든요. 덕분에 엄마도 여자다도. 맞아요. 그리고 정연호 작가님이 그때 너무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좀 약간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블로그가 내 그 내용도 쓰고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분들이 행복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블로그 제 걸 들어가 봤더니 벌써 11년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안 해서 굉장히 뜨문뜨문 들어있는 저의 블로그 글을 보면서 좀 더 저도 열심히 써봐야겠다. 감사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맞아요. 감사일기가 최고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심리학 요거 동합으로 이 시간을 채워봤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